아까 이제 질문을 한 분이 이제 주셨는데요. 이렇게 천상계, 이 성진이 지상계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천상계가 맞습니다. 천상계는 왕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지상계로 육간대사에 의해서 유배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지상계고요. 인간 세상이죠. 그리고 다시 천상계.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밑에 있었는데 유배를 갔어요. 난 유배를 간 상태에서 다시 왕에게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좀 구운몽을 좀 하다 말았는데요.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죠. 그래서 현실계의 그 성진, 비현실계의 양손인데 현실계라고 하는 게 천상계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현실계가 어떨 때는 현실계니까 지상계 아닌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현실계라고 했지만 그 현실계가 천상계인 거예요. 비현실계가 지상계입니다. 양소유를 통해 불교적 삶과 유교적 삶을 반영했다. 유불손에 다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밑에 막 쭉 나오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그 첫째 줄에 성과 속의 문제.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신성함이고요. 속이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성이라는 것은 신성소설. 신성소설.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배우시겠지만 성은 신성소설이고요. 신성소설. 속은 뭐겠어요? 세속소설이에요. 세속소설. 그러니까 신성소설과 세속소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세인들이 지녔던 중심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구운몽을 계승한 남영로가 지은 옥루몽은 천상의 문창성과 다섯 선녀들이 환생해서 결혼한,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비슷하죠. 아까 보셨지만 비슷해. 아류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작품의 그 구운몽의 문창성이라는 사람과 다섯 선녀잖아요. 거기 구운몽에서는 8선녀였지만 그렇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연. 결연이라는 것은 인연을 맺어가는 것을 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혼인 문제, 간신과 대립하고 정치적인 갈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렇듯 몽유록과 몽자리는 동일한 현실, 꿈, 현실, 액자 구조, 액자 구조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액자 구조라는 건 보세요. 이야기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의 이야기, 안쪽에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바깥의 이야기를 네. 외화라고 하는 거예요. 외화. 바깥의 이야기를 외화라고 그래요. 안쪽의 이야기를 내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화. 내화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바깥의 이야기가 이제 구운몽 같은 경우는 천상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계는 뭐라고 했어요? 현실이죠. 그렇죠? 내화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지상계겠죠. 지상계는 뭐예요? 비현실이죠. 다시 천상계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환몽 구조를 겪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몽자리 소설에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넷째 줄이죠. 동일한 주인공이 꿈밖과 꿈속 세상에서 주체적인 인물로 자리하며 강몽,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이제 좀 더 성숙해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요 작품의 이해. 그 밑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몽유록이라는 말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몽유록이 쭉 나. 뭐 이 작품을 다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몽유록은 이렇게 몽유록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설명하고 싶은 게 세 번째 줄에 강도 몽유록이 있어요. 강도 몽유록.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 강도가 어디냐면요. 강화도예요. 강화도.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강화도 몽유록이라는 걸 이제 그걸 강도 몽유록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몽유록 계통들의 작품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그러니까 임재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나중에 나주에 가시면 이거 나온 김에 좀 설명드릴게요. 나주에 가면 나주 곰탕 뭐 이런 것만 드시지 말고요. 나주에 가면 백호문학관이 있어요. 백호문학. 임재문학관이라고 안 하고요. 백호문학관이라고. 하얀 호수예요. 백호라는 게. 이 호자가 호수 호자거든요. 백호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거기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코로나가 좀 괜찮으면 참 갈 데가 많은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벌써 거기 한 두세 번 가본 것 같은데 이 백호문학관에 또 잘 만들어 놨습니다. 나주에서.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원색 몽유록은 나오죠. 몽유록계 소설의 역사적, 사회적 유형성을 확립한 작품. 선조 때 분인 백호 임재가 지은 한문 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생육신의 한 사람이 원호를 주인공으로 해서 사육신과 단종의 사후 생활을 그렸다는 겁니다. 밑에 나오죠? 밑에 보세요. 해석. 이 작품 내용. 강기한 성품을 지닌 원호는 초야에 묻혀 살아간다. 어느 가을밤에 꿈을 꾸어요. 2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사는 영계에서 복권자 남여온의 마중을 받아 단종과 다섯 신하가 있는 정자로 가서 어울려 고금의 흥망사를 의논한다. 뭐 복권자는 이제 뭐 성군을 비판한다. 선양을 빙자해서, 선양이라는 건 뭔지 알죠? 왕위를 내어주는 걸 선양이라고 그래요. 선양, 선이라고 하네. 선양을 빙자해서 찬탈의 선례를 역사에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 수양대군도 찬탈한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양을 빙자하는 자가 나쁠 뿐이니 성군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회한을 토하고 또 이제 뭐 시도 읊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장부 한 사람이 자리로 뛰어들어 함께 읍하고 칼을 뽑아 춤추며 노래한다. 노래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며 비바람이 치고 우레가 울리자 자헌은 꿈에서 깨어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7쪽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단종과 사육신의 억울한 죽음을 비통해 하면서 세주의 찬탈을 중국의 역사에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숙종은 원색몽유록을 읽고 뭐 적자만을 고쳐서 세상에 읽히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한다. 이 적자는 이제 도둑적자예요. 도둑적자. 그 적자가. 그래서 이렇듯 거기 좀 밑줄 좀 치세요. 27쪽에 그 인용문에서 두 단락 내려가면 몽유록계 소설은 직설적으로 다루기 힘든 역사적, 사회적, 문화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비판의식을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군담 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쪽이 군담 소설. 이게 지금 두 번째 파트가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군담 소설인데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한자로 읽겠습니다. 군담. 군담 소설인데 이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진왜란, 그렇죠? 병자호란, 양난, 거기다 좀 필기 좀 하세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을 겪은 민중들의 그런 민족적인 울분과 또 하나는 전쟁에서 패배감의 감정을 담은 소설. 이게 군담 소설이에요. 자, 그리고 필기 이렇게 하세요. 담은 소설이다. 그러니까 이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한테 우리가 졌잖아요. 아시다시피 실제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소설로나마 우리가 이기자. 이게 군담 소설이에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다 졌으니까 소설로나마 좀 이기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군담 소설이다. 이렇게 필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7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군담 소설은 전쟁을 소재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양난의 국치라고 나왔잖아요. 국치. 국가의 치욕이라는 뜻이에요. 국치란 말은 한자로 쓰면 나라 국자예요. 나라 국자 아시죠? 그 다음에 수치할 때 치자. 이게 부끄러울 치자거든요. 이 한자로 치자가 참 재밌어요. 귀의 마음이잖아요. 귀의 마음. 여러분도 막 부끄럽고 수줍고 이러면 귀가 빨개지죠. 귀가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끄러울 치자를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귀의 마음이다라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 국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민족적 울분, 현실적인 패배감을 소설 통해서 해소하고 승화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군담과 창작군담 다 이야기했죠. 역사군담 기억나요? 실존인물. 창작군담 실존인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 이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쟁 체험을 소설화하면서 전쟁의 고통과 위정자의 무능, 민족의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서 비극적인 체험을 전달하고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28쪽으로 넘기면 역사 군담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은 임진왜란 배경, 임경업전, 박시전. 여러분 알아두실 게 이 박시전도 여기 역사 군담 소설 들어갑니다. 박시전도 거기 보면 역사 군담 소설에 들어간다는 거. 이제 이순신, 사명당 이런 건 다 알 거고요. 창작 군담 소설은 뭐라고 써요? 소대성전, 크게 성공한다. 조웅전, 수컷웅자, 유충렬전, 장인걸전, 인걸이 인걸, 풍운전, 풍운하에 풍운하 이런 걸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창작 군담 소설이다. 자, 임진록 그 밑에 단락에 임진왜란을 겪고 난 열패감. 열패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패배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배감에 젖은 정신적인 승리를 이끄는 소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그 등장을 한다고 나왔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밑에 이제 쭉 나오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뭐 그 자세한 거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여성 영웅 소설, 영웅을 등장시켜서 병자호란의 패배감을 극복하는 작품인 박시전. 이거 뒤에 나와 여러분 이제 배우실 거예요. 박시전.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피와 당이 머무는 조선인 부녀자 한 사람의 힘과 지략으로 청나라를 위협하고 굴복시키는 이야기. 자, 이게 이제 바로 박시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담 소설은 이제 어떤 자긍심을 점점점 높여가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간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29쪽 가정소설로 가겠습니다. 6번 가정소설입니다. 6번 가정소설. 지금 2장이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41페이지까지예요. 41페이지까지가 2장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도 아마 2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소설. 말 그대로 가정 이야기겠죠. 거기 첫째 줄 보세요. 세 줄 밑줄 치세요. 가정소설은 가정 구성원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로 갈등 양상은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 계모형 가정소설. 이거 다 이야기했어요. 정실부인과 후처 첩 간의 갈등, 쟁총형 가정소설. 쟁총형. 총애를 다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모형 가정소설, 콩쥐팥쥐라든가 그 뭡니까 장하홍련 같은 경우가 계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계모는 주로 착하게 안 나오죠.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악인의 전형이라고 나왔잖아요. 계모가 다 악해요. 우리나라의 소설 이런 데 보면 계모가 착한 계모가 거의 없죠. 그래서 전처 자식을 해치는 수법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은 서양에서 나왔던 신데렐라도 계모가 별로 안 착하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동서양이 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착한 계모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설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악인에 대한 징벌. 세 번째 줄 나오죠. 회복이 이루어져도 이제 비극적인 결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쟁충형 그 밑에 단락. 자, 이거는 처첩 간의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 밑에 있는 건 좀 넘어가 읽고요.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29쪽에 마지막 줄. 가정소설은 밑줄 치세요, 거기. 29쪽의 마지막 줄에 밑줄 치시라고요. 기본적으로 유교적 질서를 옹호하면서 권선징악이 구현되기 때문에 소설 장르에 부정적이었던 유학자들도 우호적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뜻이죠. 권선징악. 자, 30쪽. 그래서 이제 주요 작품으로 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콩쥐팥쥐 장화홍련전은 계무형의 대표적인 거 너무 쉬우니까 정을선전, 조생원전, 김인양전, 황월선전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정을선전, 그 조생원전, 김인향전, 황월선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있고요.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것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모의 학대를 다룬 것으로는 이제 김치경전, 현수문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쟁총형 가정소설 같은 데를 보시면 화합의 이야기인데 사실함정이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고요. 잘 옥린봉, 창성가미록, 소시전, 소현성록, 일락정기, 월영낭자전, 정진사전 이런 작품들이 쟁총형이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쟁총형 작품을 보면 소자 돌림이 많죠. 소소.
소시전, 소현성록, 소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락정기나 월영낭자전 같은 경우는 1월이죠. 1월. 해와 달. 1월. 1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가면 옥린몽, 창성가미록,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정진사전이죠. 정진사전.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 이제 쟁총형이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실 땐 여러분이 두 개를 다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하나를 암기하면 그게 아닌 것은 계무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쟁총형만 암기하시면 그게 아닌 게 계무형이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소자 돌림 1월, 그다음에 정옥창이죠. 정옥창, 정진사전, 옥린몽, 그다음에 창성가미록.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정옥창으로 암기하시든지 하여튼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작품들 인용문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일일이 이거 다 분량 끝이 없어가지고요. 자, 31쪽에 우화소설로 가겠습니다. 우화소설. 이거는 이제 동물을 의인화한 거예요. 우화니까. 동물을 의인화한 것이다. 우화소설은 동물을 의인화한 거 31쪽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화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허위를 풍자하는 거예요. 거기 첫째 줄에 밑줄 치세요. 우화소설은 동물을 의인화해서 인간의 허위를 풍자하는 교훈성이 짙은 소설로 당대의 모순된 사회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주요 작품으로 보면 토끼전, 장기전, 서동지전, 서가 지서자라고 그랬죠. 녹처사 연희. 자, 녹처사 할 때 녹자가 무슨 녹자라고 그랬어요? 사슴 녹자, 사슴 이야기. 주요 작품에 이게 나오잖아요. 까치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전 같은 것은 밑에 나왔죠. 장기는 이제 수컷이잖아요. 까투리가 암컷이고 꽁에서 장기로 표상되는 봉건 가부장의 맹목적 권위의식과 목매한 남자의 탐욕을 징계했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조리한 사회로부터 고난과 순종을 강요당하는 미천한 여인의 비극적 운명, 극복하려는 의지, 까투리의 개가. 까투리는 암컷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상징하겠죠. 개가. 그러니까 개가는 재혼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동물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한문으로 된 작품엔 서대주전, 와사오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서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와사가 뭐냐면 이게 개구리 와자예요. 그 개구리 와자, 뱀사자예요. 뱀사자. 개구리 와자에 뱀사자. 옥은 감옥할 때 옥자. 아는 이야기죠. 옥기. 개구리, 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창고를 털어먹은 큰 쥐의 범행에 대해 동식물이 연루되어 있는 옥사를 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마지막 줄에 이제 황새 결송, 녹처사 연희, 두껍전은 향촌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서는 빈농과 분농 간의 대립, 그 다음에 갈등이 작가의 계층적 이해에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분농.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문제라는 소리겠죠. 넘기세요. 자, 32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중세 후기의 그런 그 낡은 세계와 그 세계관에 대한 풍자, 문학적 패러디 이런 우화 소설은 근대로 가서 아까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네 번째 줄에 금수회의록 나옵니다. 꿈속에서 본 정치 토론이죠. 동물들의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애정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2쪽에 애정소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정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겠죠. 애정소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애정소설에서는 그 두 번째 단락. 남녀 상하의 구분이 엄격한 유교 질서가 지배한 조선에서는 사랑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맺어준 대로 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약이 상당히 많아.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혼인을 잘할 수가 없어요. 남녀가 사랑을 해도. 자, 거기서 써놓으세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혼사장애라고 합니다. 혼인을 하고 싶어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뭐라고 한다? 혼사장애라고 해요. 용어가 있습니다. 혼사장애.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이별했다가 다시 사랑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마지막 단락, 애정소설은 거기서부터 볼게요. 32쪽. 영웅서사가 무너지고 중세의 집단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각이 이루어지던
조선 후기에 등장해서 임난과 병난을 기점으로 중앙 집권형 권력이 분산된 그런 쇠퇴기에 절정에 도달한다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조선 시대에서도 중기에서 후기로 가는 요 시점에 애정 소설이 등장해. 왜? 조선 전기에는 어떤 규율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정 소설이 별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해이해질 때 애정 소설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33쪽의 주요 작품 금오신화, 운영전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또는 춘향전, 옥단춘전, 채봉감별고 되게 많죠.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운영전은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33페이지. 다양한 제명으로 있는데 자 선비와 궁녀와의 사랑이에요. 운영전. 그래서 영영전도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33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운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세요. 이게 지금 그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쫙 나와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재밌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궁녀와 선비의 사랑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뭐 이거는 뭐 읽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그 34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유영은 세상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슬퍼하느냐고 묻는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운영전은 무슨 소설일까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죠. 액자 소설이에요. 액자 소설. 액자 소설입니다. 이 운영전 액자 소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좀 시간이 있으시면 이런 작품들을 읽어보셔야 돼요. 운영전이면 그냥 운영전의 줄거리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운영전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초등학생이 있는 운영전이라든가 이런 운영전이라든가 이런 작품들 다 있어요. 그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도서관이나 뭐 빌리시던가 하셔서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몇 개씩은 좀 읽어보셔야 돼요. 작품을. 자, 그래서 34쪽에 이 작품에는 시가 많이 등장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시 삽입시라고 그랬죠. 삽입시. 삽입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의 서정미와 무상감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녀와 사랑을 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왕의 여자기 때문에 궁녀는. 뭐 그러니까 당연히 비극적인 결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자 소설이 35쪽에 나와요. 풍자. 35쪽 보세요. 거기 풍자라고 할 때 그 35쪽에 이제 보면 재밌는 게 풍자는 한자예요. 풍자는 한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여기 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 자자가 여러분 무슨 자자인 줄 아세요? 찌를 자자, 찌를 자자. 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그 풍자한다 할 때 풍이라는 것은 그 세태를 좀 반영하는 거예요. 세태 그 당시에 세태를 반영해서 찌른다 뭐 이런 뜻입니다. 풍자라는 게. 풍자. 세타이어잖아요. 영어로 세타이어. 그죠? 영어로는 여러분 이제 실론에서 2학기 때 배우시겠지만 세타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풍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시의 서문의 밑에 나와죠. 윗사람은 풍으로 아랫사람을 교화하고 아랫사람은 풍으로 윗사람은 풍자한다. 그러니까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제 근데 이제 풍자는 재밌는 게 넷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35쪽에 풍자란 부정적 현상을 밑줄 치세요. 측면 또는 이면에서 공격해서 웃음을 자아내게 이게 바로 풍자예요. 그냥 웃음을 안 자아내는 풍자가 아니고요.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풍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풍자와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그 김삿갓, 김병현이죠. 김삿갓이라고 하잖아요. 김병현. 이런 김병현의 한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되게 풍자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내용들 자체가 하여튼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최만식 같은 사람이 풍자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풍자소설 대표적인 작품. 양반전, 허생전, 호질, 예덕선생전, 민홍전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옥의 유광옥전이 밑에 있어요. 이옥의 유광옥.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유광옥전이. 그 제일 마지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광옥이 요즘으로 말하면
수능 쪽집게 강사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수능 쪽집게 강사.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당시에는 과거 시험의 답안인 과시를 팔아먹어요. 사는 사람이 많은데 경상남도 합천의 유광옥이 특히 유명했다. 그의 글은 날카롭고 재치가 있긴 했으나 수준이 높지 못해서 과거의 뜻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경시관이 유광옥이 글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글에 대한 안목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내기를 했다. 시관은 이름이 가려진 시험지 가운데 그의 그린 듯한 것을 장원을 하고 두 편을 뽑아서 2, 3일 했다. 그러나 가려진 부분을 보니까 유광옥이란 이름이 없었다. 몰래 알아보니까 뽑힌 글들은 모두 유광옥이 돈을 받은 액수에 맞춰 차등을 두고 지어준 것들이었다. 이렇게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세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6페이지. 이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옥은 남자예요. 여러분 이옥하고 이옥봉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옥봉이라는 여자가 있고 이옥이라는 그 사람은 남자인데 그래서 이옥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연구하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옥에 대해서 이제 막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막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이옥만 가지고도. 자, 36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이 나와요. 두 번째 단락 36페이지. 그래서 박지원은 고전소설의 풍자 기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작가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36페이지의 첫째 줄 두 번째 단락. 풍자 기법을 적용했다. 그래서 양반전, 양반의 부정 폭로, 호질도 이야기했죠.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관계를 통해서 주자주의적 위선을 풍자했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비장전, 이춘풍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여러 작품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풍자하는 이야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문소설. 자, 10번 가문소설. 가문소설과 판소리계 소설만 하면 끝나요. 가문소설은 가문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몇 대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3대 또는 5대, 5대까지 가요. 이렇게 5대까지 가니 얼마나 이야기할 게 많겠어요. 3대도 있는데 5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가문소설은 거기 이제 뭐 작품들이 쭉 나오는데 대장편 소설이고 대장편 소설은 낙선제본 소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가문소설은 거기 이제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 36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좀 또 밑줄 치세요. 주제의식은 거기서부터. 주제의식은 대부분 가문의 안정과 번영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작품군의 대부분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에? 왕실 도서관 낙선제. 제가 아까 낙선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창덕궁에 가면 낙선제가 있습니다. 창덕궁에 가면 지금 낙선제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책들은 다 그 딴 데로 옮겨졌어요. 책은 없습니다. 책은 없는데 이제 궁녀가 이제 기거하는 곳이었죠. 낙선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왕실 도서관 맞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조선은 유교윤리를 중시했다. 그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문소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작품들이 쭉 나와요. 뭐 보세요. 뭐 작품 제목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180책, 105책 보여요? 139책, 80책 보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에 우리가 뭡니까 장편이라고 해서 막 뭡니까 해봤자 우리가 토지 이런 작품도 30권이 안 되잖아요, 책. 근데 옛날에는 30권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기 보세요. 180책 나오죠? 139책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소설 하나 가지고 거의 1년 걸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요즘만큼 두껍지는 않겠지만 180권 책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1년이 아니라 읽다가 때려칠걸요.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근데 옛날에는 뭐 게임하거나 이런 게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었다는 거. 하여튼 가문소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대부의 권위의 약화를 가져온 데 대한 반동의식. 거기 그 37쪽의 두 번째 단락에 나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작품이 이루어졌고 그 밑에 단락을 보세요. 가문소설의 형식적인 공통점은 분량이 방대하다는 거예요. 분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말들이 좀 어려워서 조금 이제 풀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넷째 줄부터 볼게요. 넷째 줄. 적강화소. 이 말이 어렵긴 한데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적강화소. 그걸 좀 설명할게요. 적강화소가 뭐냐? 자, 적강이 뭐냐? 강은 내릴 강자, 내릴 강자. 화소라는 건 모티브예요. 적은 뭐냐?
적은 신선 또는 선녀. 자, 이 적이 참 재밌는데요. 1번의 뜻은 신선 선녀고요. 2번의 뜻이 유배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강은 결국 뭐예요? 유배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다. 근데 글자를 하나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으로 유배왔다. 유배 간 사람들 다 신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운몽이 신선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신선이었는데 인간 세상으로 유배왔다는 의미죠. 천상계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광하소, 그다음 영웅의 일생구조, 군담, 기연 기봉. 이게 뭐냐면 기이한 인연과 기이한 만남. 기연 기봉에다 써놓으세요. 기이한 인연과 기이한 만남. 이 기연 기봉이에요. 변신화소는 변신하는 거예요. 변신하는 거. 그러니까 변신하는 게, 자, 주로 이제 여자가 남자로 변신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요, 남자가 여자로 변신한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뭡니까, 이 드라마로 다 했죠. 성균관 스캔들, 또 커피 프린스 1호죠. 이게 다 남장 여자 아니에요? 남장 여자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로 변신하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훨씬 더. 뭡니까, 최근에 드라마 중 연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았나? 월화 드라마 중. 그것도 이제 여자가 남자로 변신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좀 흥미를 끌게 돼 있어요. 이 변신 모티브. 그리고 혼사장애, 이건 말씀드렸죠? 혼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장애를 일으키는 내용.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단락. 이러한 장편 가문 소설은 세책가. 자, 세책가에다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책가라는 게 뭐냐? 세책가. 세책가라는 거는 책 대여점이에요. 책 대여점. 요즘에도 보면 책을 이렇게 팔면 뭐 1,000원이나 뭐 2,000원 이렇게 받고 며칠 보잖아요. 그게 세책가예요. 책 대여점. 독자층은 상층의 부녀자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판소리개, 이제 마지막 판소리개 소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개 소설은 거기 세 책들을 밑줄 근원서라, 판소리개 소설. 근원서나 판소리개 소설. 자, 근원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설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판소리.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판소리개 소설.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써보세요. 자, 근원설화 예를 들겠습니다. 자, 방이설화. 자, 방이설화는 동생이 이제 방이죠. 못된 이야기예요. 성은 착한데. 자, 이게 판소리로 가면서 방이설하니까 뭐예요? 흥부. 이거 소설은 전이 되겠죠. 흥부 전. 맞죠? 판소리는 뭐겠어요? 흥부 가겠죠. 자, 남원 추녀설화. 남원에 사는 못생긴 여자 추녀죠. 가 있었는데 이제 잘생긴 남자를 보고 뭡니까, 상사병에 걸려 죽었어요. 자, 이게 뭐겠어요? 춘향 가겠죠. 자, 이게 판소리 소설을 뭘로 가요? 그냥 전으로 가죠. 자, 이런 게 바로 근원설화와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예입니다. 자, 그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밑에 써놨죠. 적벽가는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소설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적벽가는. 그러니까 근원설화가 아니라 이건 하나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계 소설은 소리의 문자이기에 창과 안일이가 그대로 기록될 뿐 아니라, 안일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안일이라는 게 우리가 발림은 춤추는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추임새는 얼수라고 했죠. 얼수 이런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는 안일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때야 뭐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뒤 뭐 이런 게 안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일이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자, 이에 판소리계 소설의 출판은 서울 경기 지역 경판본. 경판본이 서울판이라는 뜻이에요. 서울 경기판. 전라도 이거 완판본이죠. 완산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판보는 소설적 구조를 유지하고 길어요. 간소화돼 있어. 짧아요. 완판보는 좀 길어요. 아시겠죠? 경판보는 짧고 완판보는 길다. 느려진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판소리계 소설은 집단적인 참여로 형성이 됐다는 것이 이제 그 밑에 쭉 나와요. 쭉 읽어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쪽의 주요 작품의 이해해 보면 춘향전, 흥부전 쭉 여러 작품들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런 전자가 붙은 건 다 이제 그 노래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로 됐다는 소리예요. 소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일 때는 전을 붙이지 않아요. 가라고 해요. 흥부가, 심청가, 수군가 이러지 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신재호가 이제 여섯마당으로 정착시켰다. 근데 이제 여기서 39쪽에 보면 주요 작품에서 여섯째 줄쯤 사랑하는 기생과 이별할 때 이빨을 뽑아줬던 소년 이야기 발치서라예요. 발치서라. 그러니까 발치라는 건 뽑을 발자 이치자거든요. 오히려 어린 기생이 개교에 빠져 알몸으로 뒤주에 갇힌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는 경차관 이야기. 미개라는 게 쌀뒤주라고 써봐요. 쌀뒤주 아시죠? 그 미개입니다. 설화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뭐죠? 판소리계 소설이 되게 재밌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이. 그 밑에 나오죠? 거기 이제 배비장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주에는 뛰어난 미모와 지혜를 지닌 기생이 있었다, 애랑. 한양 살던 김경이 장원 급제를 했어요. 자, 제주 목사로 부임해서 서강에 사는 배선달이 자, 이렇게 뽑혀가지고 가요. 자, 어머니와 부인에게 주색을 걱정 말라고 장담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비장과 애랑의 이별을 봐요. 그래서 애랑은 교태로 정비장의 재산은 물론 앞니까지 빼내주고 가게 합니다. 배비장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뭡니까? 결국은 회절이란 건 뭐냐면 절개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절개를 훼손한다. 그걸 회절이라고 해요. 이제 한자 용어로.